자, 통신공학의 그 기출문제 관련되는 그 풀이를 같이 쭉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통신공학은 군무원 시험에 우리가 부과되는 과목이 통신공학 과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이론하고 또 무선공학하고 또 유선공학의 일부분이 합해져 있는 게 통신공학이라서 출제 범위는 가장 넓게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지만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깊은 내용보다는 좀 넓게 골고루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작년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항은 뭐 그렇게 아주 깊은 어려운 문항보다는 좀 넓게 분포를 갖고 있고, 또 통신이론에 또 주가 되는 그 확률 부분도 2년 전부터 서서히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출제 경향을 비춰가지고 그 일부에 관련되는 내용들, 물론 확률은 어떤 기본적인 뭐 이런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죠. 이제 일부 내용이 우리가 또 공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통신의 기본이 되는 변복조, 변복조가 시험 문항수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의 프로토콜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SS 통신, 또 OFD에 많은 통신의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쭉 분석을 하면서 같이 쭉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1번은요. 1번은 아날로그 변조 FM에 관련되는 설명 중에 잘못된 항목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FM의 특징. 아날로그 변조는 AM하고 FM하고, 물론 PM은 FM하고 같은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FM, PM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3번이 틀렸죠. FM이라고 하는 것은 반송파의 진폭에 정보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진폭이 들쑥날쑥 변동이 되더라도 어떤 외부 잡음이나 방해나 간섭 신호가 부과되더라도 진폭에는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수신기로 쏙 들어오면 리미터 외로 가지고 탁 쳐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외부 잡음, 간섭, 페이딩, 에코 등등 외부 유도 현상의 강인성을 우리가 좋은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단점도 있죠. 대역폭이 넓어야 된다 하는 안타까운 단점이 있고, 구성이 복잡하다 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특수한 예외가 있었죠. CNEB가 전파 강도가 9dB 이상 강할 때는 강전개 통신에는 월등히 FM이 AM보다 SMB가 좋은 방식이지만은 오히려 약전개 통신에는 AM이 더 SMB가 좋아진다 하는 그 스레시홀드 레벨, 한계 레벨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점검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페이딩 현상과 외부 혼신 방해의 강함으로, 이건 맞는 거죠. 근데 미약한 약전개 통신에는 즉 그 스레시홀드 한계 레벨이 CNEB가 우리 전개 강도, 전파 강도 이렇게 칭하는 CNEB가 9dB 미만이 될 때는 약전개 통신에는 AM보다도 SMB가 떨어지는 안타까운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1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영원한 시험 문제죠. FM의 대역폭, FM의 대역폭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AM은 신호 주파수를, 즉 신호파를 반송파의 상측 파대 위쪽에 하나 실리고 또 반송파 밑에 하나 하측 파대 이렇게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M의 대역폭은 신호 주파수 두 개다 이렇게 하면 되죠. AM의 대역폭은. 그래서 대역폭이 작게 소요가 되는 장점이 AM입니다. 근데 FM이라고 하는 것은 반송파의 주파수를 75kHz 플러스 75kHz 마이너스 넓은 그 주파수 편의를 가지고 변화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 주파수에다가 잡아 넓혀지는 주파수 편의량의 2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역폭이 넓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공식도 가능해요. EFS 이렇게 해놓고 1 플러스 MF 이렇게. 그렇죠? 이건 FM의 변조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M 대역폭은 요만큼만 필요한데 FM은 요만큼이나 크게 소요가 된다. 대역폭이 크다는 단점이 FM의 단점으로 여러분들 기억이 돼야 될 겁니다. 반드시 요거 계산 문제로 나와요. 원래 FM파는요. 베셀 함수 가지고 스펙트럼 구조를 쭉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무수히 많은 측파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대역폭은 무한대예요. 그렇죠? 근데 무한대 대역폭은 실제로 실용상의 무한대 대역폭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칼스인 사람이 99% 에너지까지 탁 잘라가지고 그 안에 측파대까지 묶어가지고 대역폭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식이나 아래식이나 편안한 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2번인 경우는 FM8을 식으로 썼죠. FM8 한 줄로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른쪽 항에 16 사인 2파이 4 곱하기 10의 3승 t 하는 이 항목에 16이라는 게 바로 FM의 변조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주파수는 그 옆에 들어있죠. 사인 2파이 FS 하는 4 곱하기 10의 3승 4kHz가 신호주파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쓰면 더 빠르겠네요. 요거 쓰면 변조지수는 1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음성주파수는 가장 높은 주파수가 4kHz까지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4 그러면 8이 되겠죠. 8 곱하기 17 그러면 몇 kHz 이렇게 대역폭이 쉽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은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해서 하면 3번 되죠?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안테나가 달린 모든 수신기는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이라는 거 기억합니까?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혹은 IF 방식. 그렇죠? 왜냐하면 고주파는 이 반송파가 정보 실어가지고 쏙 들어와요. 근데 고주파는 증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증폭이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낮은 고주파, 중간 주파수로 AM은 455kHz를 IF 중간 주파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낮은 고주파로 중간 주파수로 바꿔가지고 증폭을 많이 해서 그래서 파형 보이게 해놓고 그 안에 신호를 쏙 뽑아내는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을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죠. 감도가 좋고 선택도가 좋고 충실도가 좋고 안정도가 좋고. 근데 이렇게 상당히 좋은데 IF라는 중간 주파수로 수신기 안에서 변환시키다 보니까 믹스 회로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발진기에서 신호 하나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 신호, 영상 신호에 혼신 방해가 생긴다 하는 특유의 방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송국은 하나인데 소리는 두 군데서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상 주파수의 혼신 방해가 아주 중요한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주파수, 이미지 주파수라고 하죠. 그림자 신호. 영상 주파수는 수신 주파수에 IF를 더해주면 이게 발진 주파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기에 괜히 발진기를 둬가지고 이 발진 주파수가 결론적으로 스피리어스로 막 치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IF를 만들어 놔가지고 IF도 고주파 아니에요? 그놈도 이제 지멋대로 막 무선 방식으로 재입력이 된다. 그러니까 요놈하고 IF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들어오는 이런 주파수가 영상 주파수예요. 바로 요놈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상 혼신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M은 중간 주파수가 455kHz가 되고
만약에 FM의 영상 주파수로 시험제 나왔더라고 하면 FM의 중간 주파수는 10.7MHz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AM이니까 요걸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55kHz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신 주파수는 1.5메가 1500kHz를 내가 수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은 1500kHz가 되는 것이고 455를 두 번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1번 2410kHz라는 영상 주파수가 바로 요 수신 주파수, 바로 여기서 방송이 잡히는데, 그렇죠? 이 주파수에서 방송이 잡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파수에서도 방송이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가 결론적으로 주변의 다른 전파를 방해치고 또 요놈이 바로 요놈한테 치고 들어와서 방해를 유발하고 있다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혼신 방해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은 1번입니다. 자, 4번은 좀 어려운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FM 신호가 어떤 주파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있어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이것은 주파수 영역의 파형을 볼 수 있는 파형 분석기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M파 같으면 막대기 세기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AM파 같으면. 이 중에 가장 레벨이 큰 요 신호가 바로 캐리어, 반송파 주파수의 신호입니다. 반송파 신호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주파수가 높은 요 위쪽에 요 신호의 한 반 정도 돼 보이는 요게 바로 상측파대 주파수의 신호입니다. 상측파대 신호예요. 그렇죠? 또 요 밑에 하나 FC-FS 하는 요게 하측파대 주파수의 하측파대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M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신호 주파수가 반송파 위쪽에 하나 실렸고 밑에 실려가지고 요 막대기 두 개가 요놈한테 묶여서 탁 날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대역폭이 바로 요 측파대 요거 두 개만 보내는 거니까 요게 바로 대역폭이 되는 겁니다. 요 빼면은 신호 주파수의 2배만큼 대역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FM이나 PM을 시키면요 측파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게 제1상측파대가 되는데 그다음에 제2상측파대가 있어요. 제2상측파대. 요놈은 FC 플러스 EFS 이렇게 되겠죠. 제3 상측파대가 또 있습니다. 제4가 있고 제5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놈은 FC 플러스 3FS가 되고 요놈은 FC 플러스 4FS가 되는 겁니다. 하측파대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제1하측파대가 되고 요놈은 제2하측파대가 되고 FC-EFS. 요놈은 제3하측파대, 제4하측파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 구조를 보면 하측파대 중에 홀수 번체는 또 역상입니다. 역상. 그렇죠? 홀수 번체 역상이다 이 말이니까 13579 요놈은 요 밑으로 이렇게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짝수고 요 홀수는 또 요놈이 밑으로 가겠죠?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전부 수식적으로 해석을 해준 우리 베셀 함수의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 스펙트럼을 해석을 해본 간략히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보내는 주파수는 요거 아니에요? 요거? 뭐 예를 들어서 1kHz 음성 하나를 대표로 보냈다. 그렇죠? 캐리어 주파수는 MBC FM 방송이 89.1MHz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89.1MHz의 반송파에다가 신호 주파수는 1kHz 하나 대표로 보냈다. 그러면은 요 신호 주파수가 요 반송파 위쪽에 하나 실렸죠. 이게 제1상측파대 신호입니다. 밑에 하나 실렸죠. 제1하측파대 신호예요. 그래서 AM은 신호 주파수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실렸는데 FM은 1kHz만 보냈는데도 나도 모르게 2kHz 음성이 만들어집니다. 3kHz 음성도 만들어져요. 4kHz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5kHz가 만들어지는 거지.
보내기는 1kHz 하나만 음성을 대표로 보내는데 FM 시켜가지고 그 FM파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주파 성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니까 2배짜리, 3배짜리, 4배짜리, 5배짜리 하는 놈이 상측 하측에 존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막 찌그러진 변조입니다. 그렇죠? 비선형 변조예요. FM이나 PM은. 왜냐하면 막 엿가락처럼 75kHz 안에서 잡아 늙히면서 고주파에 탁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찌그러진 변조다. 선형 변조 같으면은 1kHz 보내면 1kHz 성분만 쏙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찌그러진 변조기 때문에 신호주파수의 2배, 3배, 4배 하는 고조파들이 막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스펙트럼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수히 많은 측파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FM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변조가 아니고 뭐죠? 찌그러진 변조, 비선형 변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M은 선형 변조고 FM은 비선형 변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조파 성분들도 전부 측파대 쪽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같이 송출되려고 지금 준비 작업하고 있다 하는 스펙트럼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것. 그렇죠? 상측 하측에 무수한 측파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호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고조파 성분이 전부 상측파대에 하측파대에 실려 있다. 그렇죠? 그리고 스펙트럼은 FS 단위로 이렇게 무수한 측파대의 분포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측파대 중에 홀수 번체는 역상의 스펙트럼 구조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역폭은 무한대다. 그래서 비선형 변조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전부 지문으로 줘가지고 시험 문제 부과했던 겁니다. 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 구조를 우리 자료에도 쭉 요약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M은 이론적으로 대역폭은 무한대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역폭을 넓게 가면은 스펙트럼 하나라도 더 보내는 거니까 오히려 SMB가 더 좋아지는, 광대역으로 갈수록 SMB가 좋아지는 광대역 SMB 개선되는 변조 방식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요 문제 관련 속 지문에 쏙 내포가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본 학생들은 군무원 시험은 시험 문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수험생들하고 시험이 종료된 후에 이제 서로 같이 시험 문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수정을 해서 문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문이 좀 길게 나온 문항 같은 경우도 그걸 뭐 전부 100% 복원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문제 골자라든지 그리고 오답은 어떻게 어떤 부분이 뭔가 잘못됐더라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이제 복원이 그나마 충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볼 때는요, 지문이 좀 길더라도 공무원 시험이 그렇습니다. 국가직도 그렇고 군무원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문이 길더라도 이렇게 보면 답이 뭔가 허술한 부분이 탁탁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은 탁 보면은 뭔가 답이 보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손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 관련되는 이런 문항이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F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측파대를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광대역 FM, 그냥 FM 그러면 광대역 FM이에요. 그렇죠? 근데 협대역 FM이라고 하는 것은 AM처럼 상측파대 하나하고 하측파대 하나, 요 막대기 요거 3개만 덜렁 보내는 겁니다. 그걸 협대역 FM이라고 해요. 그래서 협대역 FM은 대역폭은 AM과 똑같이 EFS 하는 대역폭은 작게 소요가 되면서 FM이 외부 방해 잡음에 강하다는 특징을 독특히 써보겠다는 이제 그런 기법이 협대역 FM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아날로그 이동전화에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이동전화 있죠.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은 그건 디지털 방식 아니에요. 아날로그 이동전화, 뭐 카폰이라든지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전화 이동 전화 시스템에는 협대역 FM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놈은 대역폭이 AM과 대역폭이 동일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중요한 내용을 쭉 설명드렸고, 그리고 여기 FM8을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FM8 식으로 썼습니다. FM8 식으로 썼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C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 스펙트럼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사인을 풀이에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사인을 풀이에 변환시키면 기억합니까? 델타 펑션의 합차의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들이 뭐 어떤 델타 펑션 형상으로 또 이론적으로 전개한 내용하고 동일하게 스펙트럼 모양을 이렇게 분포를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은 여기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 해설에 나온 내용도 참고로 보시면은 뭔가 틀린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아날로그 신호의 샘플링에 관련되는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즉 PCM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표본화 과정, 그 다음에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은 어떤 디지털 형태 신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중에 표본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여러분들 엘리어싱 효과라는 거 기억하나요? 엘리어싱. 그렇죠? 엘리어싱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샘플들이 주파수 영역에 겹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샘플이 겹쳐버리면 나중에 오리지널 신호를 샘플을 이렇게 복원해내야만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재조립되는데, 이제 그때 에러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나이키스트의 그 조건에 샘플링 주파수,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그 주파수 조건식이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4kHz까지 음성을 PCM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샘플링 주파수는 8000Hz 이상이 돼야죠. 8000Hz 이상의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야만 원음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표본화 주파수와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와 같거나 그 이하가 되면은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샘플이 겹치면서 어떤 일그러짐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번은 1번입니다. 자, 6번에 우리 PCM 중에도 압축을 행하는 PCM이 있죠. 압축. 그러니까 이전의 샘플을 어떤 예측 값으로 써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샘플하고 예측 값을 뺀다. 디퍼렌셜 아니야? 빼가지고 뺀 값만 4비트나 5비트로 양자화시켜서 부호화시켜 나가는 DPCM이 있고, 이거보다 더 간편한 거 있죠? 1비트 양자화, 1비트 PCM이라고 하는 DM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양자화 시킬 때 양자화를 정형 양자화를 적용하는 거 있죠? 어댑티브 양자화. 그런 경우는 ADPCM, ADM 하는 이런 고효율 PCM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에 DM과 DPCM의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맞죠? 1번 맞고, 2번 양자화 잡음과 과부하 잡음을 전부 해결하는 방법은 양자화기를 정형 양자화기 쓰는 것이다. 어댑티브 하는 양자화기 쓰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린 이유는 양자화 시키는 방법 중에 DM과 DPCM은 표본화 주파수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이거 틀렸죠. DM이라는 것은
1비트 PCM입니다. 그렇죠? 1비트. 1비트 PCM이기 때문에 비트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를 우리 다른 경우처럼 8000Hz 이렇게 해버리면 전송되는 비트 속도는 8000 곱하기 1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고작 해야 8kbps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6kbps는 돼야만 그래도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하면서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기준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오버샘플링 한다고 했죠. 샘플링 주파수를 8000Hz 이상이다 그랬는데 2배나 4배 정도 오버샘플링 해가지고 비트 양을 좀 높이는 이제 그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DM 같은 경우는 샘플링 주파수를 2배 오버샘플링하면 8kHz 곱하기 2배하면 16kHz가 되죠. 그럼 16kbps가 되는 것이고 또 4배만큼 오버샘플링하면 8kHz 곱하기 4배 그러면 32kHz를 샘플링 주파수로 써버리면 그때는 32kHz 곱하기 1비트 이렇게 하면 32kbp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DM하고 DPCM은 샘플링 주파수는 동일하다는 게 틀렸죠. DM은 2배에서 4배 정도 샘플링 주파수를 더 높여가지고 오버 샘플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의 기저대역 전송에서 1010 하는 기저대역 신호를 변조 안 하고 이제 그대로 보내주는 전송. 바로 10 하는 펄스 그대로 보내주는 전송을 우리는 베이스밴드 전송, 기저대역 전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어떤 전송 매체로 신호가 이렇게 전송이 될 때는 기저대역 신호가 전송이 될 때는 단극이 아니라 복극을 쓰는 거 알아요? 복극. 그렇죠? 단극이 아니라 복극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복극 중에도 리턴 제로가 있고 넌 리턴 제로가 있었죠. 그렇죠? 리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비트 표현할 때 100% 펄스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1이면 5V다 이렇게 하고 0이면 0V가 아니라 복극은 마이너스 5V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복극이죠. 그래야 1과 0의 레벨 차가 커야만 잡음에 강하고 그렇죠? 또 나중에 수신 쪽에 확실히 이게 1이다 0이다 동기 검출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100% 펄스 쓰는 것보다는 50%만 가지고 1을 표현하고 나머지 50%는 반드시 0을 거치는 그게 리턴 제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0이라는 요 정보를 표현할 때도 마이너스 5V에서 50% 펄스만 쓴 다음에 나머지 50%는 반드시 0을 거치는 이런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 만나는 횟수가 제로 크로싱하는 제로 만나는 지점이 2배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꿈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꿈틀거린다는 것이 동기 검출이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수신 쪽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넌 리턴 제로보다는 리턴 제로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극보다는 복극을 더 많이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극, 복류 형태, 그 중에 이런 펄스를 주로 50% 펄스를 주로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이 여러 가지 코드가 있었습니다. 바이페이즈, 맨체스터 코드 하는 것도 있고 또 CMI 코드, 바이폴라 코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단극이 아니라 복극 형태로 실전에 많이 사용이 되는 라인 코딩, 전송 보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7번은요. 맨체스터 코드, 그게 바이페이즈라고 하죠. 바이페이즈. 넌 리턴 제로, 리턴 제로 코드 설명 중에 틀린 항목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체스터 코드하고 리턴 제로 코드가 넌 리턴 제로보다는 대역 폭이 2배나 많다. 맞죠? 리턴 제로가 넌 리턴 제로보다도 50% 펄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T의 역수니까 이게 넌 리턴 제로보다 주파수가 2배나 많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2배나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잡음이 2배나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단점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코드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동기검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공채시험, 공무원 시험에 리턴 제로와 넌 리턴 제로의 차이점. 물론 지금 공무원 시험에는 요거 2개만 독립해서 시험 문제 낸 게 아니고 합해가지고 한 문제로 냈지만은 항상 시험지에는 요 차이점이 기억이 잘 돼줘야 되는 겁니다.